네, 반갑습니다. 전 경찰 면접관 이노겸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플리바게닝입니다. 플리바게닝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 대해서 장단점, 이 도입의 필요성 이런 것까지는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플리바게닝을 제가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플리바게닝은 몇 년 전에도 모 지방경찰청에서 경찰 면접에 출제된 바가 있고 2020년도 하반기 지금 이 시점에도 모 지방경찰청에서 바로 집단 면접에서 출제를 했었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플리바게닝의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도입의 필요성, 결론순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플리바겐 또는 플리바게닝, 플리바겐, 플리딜 같은 말입니다. 이 플리라는 말은 탄원, 호소, 답변, 진술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바게닝은 거래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죄를 인정하는 답변을 하면서 플리를 하면서 바게닝 거래를 한다는 뜻이죠. 형량을 사전에 좀 조정해주라, 좀 깎아주라, 또는 가벼운 범죄로 기소해주라고 거래하는 제도 또는 조정하는 제도, 이런 제도를 플리바게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거나 어떤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가벼운 범죄로 검찰이 기소하거나 또는 판사가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해주는 그런 협상 제도를 플리바게닝이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는 유죄 답변 거래 또는 유죄 인정부 형량 조정 제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리바게닝 제도를 우리나라는 없고 미국에서 도입돼서 영미법권 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배심 제도가 있는 영미법 국가에서 이 제도를 먼저 도입했고, 대륙국제 국가에서는 이태리나 프랑스, 일본 등에서 이미 입법화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고, 독일은 입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이 플리바게닝은 피의자나 관련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또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검사 또는 판사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며, 그런 유죄를 인정했다 또는 어떤 중요한 증언을 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부당한 거래, 부당한 조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이런 것이 성립 요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리바게닝의 장점은 도대체 뭐가 있겠는가? 자,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사 비용을 절감하고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90%가 이 플리바게닝으로 해결이 돼버리고 나머지 10%가 정식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에 들어가는 사건 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굉장히 형사사건이 빨리 끝이 납니다. 수사의 효율성,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어떤 피의자의 행보를 감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위 말해서 이 협조하는 사람 깃털은 좀 봐주고 몸통을 처벌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플리바게닝은 깃털은 좀 봐주고 몸통을 처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뇌물 배임 횡령 같은 관련자의 진술 없이는 또는 제보 없이는 증거 확보가 어려운 중대 부패 범죄가 있습니다. 이런 범죄와 마약이나 범죄단체 조직과 같은 은밀한 조직 범죄, 이런 경우에는 사실 플리바게닝 없이는 진짜 거악 처벌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뇌물죄를 저질렀다, 거대한 뇌물을 저질렀다, 이게 내부 제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횡령 배임 장부 확보해야 됩니다. 내부자 고발이 한 장부 확보 안 되면 배임 횡령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후에 압수영장을 받아가면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약범죄 같은 경우도 개인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지죠. 마약을 투약한 한 명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은 그 위에 상선, 예를 들면 유통책, 제조책, 이런 사람을 잡는 게 목적이죠. 이런 걸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내부자 제보 또는 어떤 피의자의 어떤 진술,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짜 그 악을 처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플리바게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하나 장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내지 단점으로는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수사 협조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소외될 수 있겠죠. 수사 협조를 해줬다가 해서 검찰이 형량을 깎아주거나 기소를 안 하게 되면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는데 피해자 입장이 굉장히 무시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질렀다면 수사에 협조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무조건 공평하게 모두에게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처벌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과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진실 추구와도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형사사건의 90%가 분리박연으로 끝난다 그랬죠. 형사소송법의 대이념은 실체적 진실주의가 그 이념 중에 하나죠. 실체적 진실을 밝힌데 위반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사 편의주의적 어떤 발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90% 이상 형사사건이 분리박연은 끝이 나고 10%만 재판으로 가니까 수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수사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점 내지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분리박연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없겠는가의 적정성 여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검토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법협조자 청벌감면제도라는 이름으로 논의된 바 있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일부 인정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기소독점주의나 기소편의주의를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뇌물공여죄라든가 마약범죄 같이 자백이 굉장히 필수적인 범죄 또는 당사자의 제보가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야, 니 불면은 자백하면 불면은 또는 밑선을 불면은 내가 좀 기소 안 할게, 좀 봐줄게, 형량을 깎아줄게 뭐 이렇게 거래를 해서 중요한 어떤 단서나 진술을 확보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상의 플리바게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범죄에 대해서 어떤 플리바게닝 비슷한 어떤 거래를 했다면 사실상의 플리바게닝이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반인권적인 수사기법이라는 비난도 동시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소독점주의나 기소편의주의를 통해서 뇌물공여죄나 마약범죄 등에는 사실상의 플리바게닝이 암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보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플리바게닝 적극 추진, 사법효율 대 밀실형량. 자, 2009년도입니다. CBS입니다. 자, 플리바게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검찰은 사법효율, 수사 효율성을 강조하고 부정적 입장에서는 밀실형량이다. 인권단체는 밀실형량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견해입니다. 요거는 장점, 요건 단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사에 협조할 경우에 형량을 줄여주도록 하는 이른바 플리바게닝 도입 등을 골자로 형사사법제도 개정안이 마련됐다. 대검찰청은 7일, 2009년이죠. 플리바게닝 제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사법정의방해제, 중요 참고인 출석 의무제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다음 달 중으로 확정,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거 결국엔 무산됐습니다. 2009년도죠. 도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를 보면 2018년도입니다. 9년 뒤입니다. 음지의 플리바게닝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머니투데이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재판에서 보기 드문 관계가 연출됐다. 한 피고인에게 판사가 검찰 구형받아 높은 형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도우미로 활약했던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다. 검찰은 장시호에게 수사에 협조한 장 씨를 배려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실은 장시호가 최순실을 배신하고 수사에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구형받았던 무거운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항소했는데 검찰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좀 봐줬다는 얘기죠. 또 다른 사건은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검찰 수사를 도움 보답을 독특히 보고 있다.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사건의 핵심 인물인데 공범인 전직 국정원장은 전부 구속 기소했는데 이 사람은 아직 재판에도 넘기지 않았다. 전형적인 플리바게닝이다. 자, 장시호와 이현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에서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플리바게닝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제가 볼 때 플리바게닝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위험성과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죠. 인권침해 위험성, 사법거래의 위험성, 실제 진실주의에 반대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도 동시에 갖고 있죠.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바로 수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악을 척결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한다면 저는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수사권 독립이 됐죠. 2021년부터 시행되는데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구비했습니다. 수사의 주체로서 검사와 대등하게 우뚝 섰기 때문에 검찰에만 인정할 것이 아니고 경찰도 뇌물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 같은 통상적 방법으로 자백이나 진술, 증거 확보가 어려운 그런 범죄에 한해서만 이 프리바게닝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기가 저는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사건 조정이 된 김에 프리바게닝도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해서 인권 침해 시비도 차단하면서 수사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프리바게닝 제도에 대해서 제 강의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좀 되셨습니까? 잘 정리하셔서 좋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